안녕하십니까. 클릭 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이 법과 정의가 무너진 시대에 전관 예우 마다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정원을 가꾸고 있는 대법관이 있습니다. 예, 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인생이 던지는 절박한 호소 앞에서 법이 진정 추구하는 바에 다가가고자 노력했던 고창 출신 이홍훈 전 대법관. 특히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확대되는 진보적 판결로도 우리에게 친숙한데요. 이제는 고향 고창에 내려와 정의라는 이름의 정원을 가꾸며 제2의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홍훈 전 대법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예, 우리 지역 고창 출신 이홍훈 전 대법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고창에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네. 예, 얼마나 걸리던가요? 한 번 50분 걸렸나요? 네, 50분. 승용차로. 네. 예. 차가 잘 오늘 교통이 워낙 원활해가지고요. 네. 네. 고창 흥덕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려오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저거 2011년도 5월 말에 퇴임을 했어요. 대법관에 정년 퇴임을 하고 네. 그 6월 한 보름 있다가 바로 내려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무슨 마음을 먹고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제가 원래 이제 65세까지 정년 만 65세인가 집 나이는 66이었네, 67이었으니까 이제 좀 쉬고도 싶고요. 그리고 조금 고향에 가서 좀 털을 좀 닦아야겠다. 내가 어차피 좀 원래 있던 고향에 내려가서 좀 은퇴 후의 삶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네. 그때 이제 와서 한 1년간 준비를 했죠. 열심히 했죠. 뭐 그냥 아침 6시, 7시에 일어나서 저녁 어떤 때는 9시까지 일했으니까요. 근데 책상에만 앉았다가 처음 이렇게 이제 흙과 친해지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었는데 그 평소에 때부터 언젠가 한번 내려가서 지내려고 하고 저희 아내에게도 이제 항상 얘기를 했더니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줘서 동의를 못 해줬으면 좀 못 내려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고향 떠난 지 뭐 한 50년 가까이. 네, 50년이 넘었을 네. 거예요. 50년 횟수로 좀. 그러다가 이제 고향인 흥덕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정원 가꾸고 있다고 그래요? 예. 예, 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렇게 가꾸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요즘 뭐 나무를 봄철이어서 좋을 주로 것 제가 같은데. 나무 심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예, 뭐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차 타고 가면서 그때 6.25가 지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너무 벌거벗고 그게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 외국의 사진들 보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좀 나무를 심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그래서 나무 심는 걸 좋아하고 나무를 지금 좀 아끼고 좋아하죠. 그래서 나무를 주로 심고 이제 정원을 그 당시는 농촌이라 뭐 집 주변이냐 너무 뭐 그래서 안에서 조금 이제 꽃 가꾸는 걸 좀 관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로 꽃을 가꾸고 함께 같이 하고 나무 가꾸고 이제 나무 심고 그렇게 해서 한 10년 해서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와. 분위기가. 좀 황당했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아예 아니라고 어떻게 외지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를 가서 내가 어떻게 지내겠냐고 자식이 누가 따라간다면은 그때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결론은 그냥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노년이 되셔서 이렇게 시골에 두 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정원 가꾸는 모습을 보니까 저나 저희 형제들도 굉장히 기쁘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10,000평 이상 된다면서요? 그 규모가? 그 이면은 할아버지 때 전부 다 그 땅이 다 할아버지 때하고 아버님 때 마련한 땅인데요. 예. 그 집 뒤에 임야가 한 10,000여 평이 조금 넘는데 12,000평 되는데 그게 할아버지 때 심은 그 소나무가 아주 지금은 100년 가까이 되기가 네. 아름이 커요. 울창 와. 크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소나무 밭 속에서 늘상 책 읽고 공부하고 아침이면 그 소나무 밭에 가서 이렇게 좀 꿈을 키웠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애착이 큰데 지금은 뭐 그 당시는 얼마 안 컸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뭐 아름이 커가지고 이걸 소중하게 좀 갖고 보고 싶었던 생각이 좋죠.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동안 뭐 태풍 때문에 일부가 쓰러지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보존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소나무 밑에 있는 잡목을 좀 제거해가지고 거기다 지금 구절초도 한 상당히 많이 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구근 뭐 아스틸베라든지 임페카비라든지 심고는 좀 같이 뭐 오늘 뭐 계속 금년 내내 심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좋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인근 주민들하고도 이제 또 네, 네. 공유할 거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완성 단계니까 네. 조금 있으면 이제 구경도 가능할 것 같고요. 25년 판사 생활 하셨고 35년입니다. 6년이 대법관에서 이제 총 35년 판사 생활하고 35년? 가까이 될 거예요. 아, 법무관 생활 빼고 아마 35년 가까이 되는 총 35년. 예. 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판사하면 좀 냉철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인상이 참 좋으세요. 아이고 가물한 네. 말씀인데 제 자신은 뭐 판사라는 게 그 재판을 받는 사람한테 좀 포근한 느낌을 주고 재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철학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너무 엄격한 것보다 좀 따뜻한 법관으로서 이미지를 가지고 좀 판사 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제가 있었죠. 그 당시 판사가 될 때만 해도 너무 사유가 조금 경직화된 사유가 되고 너무 엄격했어요. 그리고 법원도 보면 가만히가 너무 엄격하고 법정에서 거의 반말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처음 반말을 안 하겠어요. 존댓말을 쓰셨군요. 이거 우리나라 법정이 최초로. 이 격이 너무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리고 법정에는 피고인이나 민사 당사자나 좀 존중을 해야지. 옛날에는 좀 뭐 고위직이나 뭐 관료들이 좀 국민들을 좀 약간 낮잡아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던 터에 법관이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해 나가야겠다는데 지금은 뭐다 반말은 법관도 없죠. 법정에서 이제 함부로 그 국민들한테 그러지는 못하죠. 네.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판사가 되셔서 존댓말을 써주셨고 한때는 또 막말 판사 때문에 또 혼란스러웠잖아요. 시끄럽고. 저도 조금 뭐 말썽이 나더라고요. 말에 네. 법정에서 언어를 가지고 조금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건 참 시정돼야하고 바람직한 일이 아닌 거죠. 그 판사 됐다 하면 어쨌든 시골 출신으로서 당시만 하더라도 출세길이 이제 열리잖아요. 어땠습니까? 이제 글쎄 뭐 경제적으로든 명예를 한꺼번에 이제 거머쥘 수가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뭐 월급이 또 일반 공직계에 비해서는 적은 편 아니었어요. 같은 연배라 급수해서는 상당히 뭐 그런데 뭐 명예는 상당히 존중을 받았어요. 그 당시가 오히려 더 법관에 대한 존중을 많이 받아서 그런데 그보다 저는 이제 그보다 더 무거운 게 책임감 같은 걸 많이 느꼈죠. 그 당시만 해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제가 유신 때 법관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사회가 좀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기 맞아요. 때문에 국민의 네. 권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짓밟히고 보장이 안 됐던 시대라 그래서 이런 거를 판결을 통해서 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다 법원에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법관을 출발했고 또 거기에 맞춰서 그런 법관 철학을 가지고 법관 생활을 정년까지 했죠. 3만여 건 정도 판결 내리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1년. 예. 35년간. 예, 35년 3만여 건도 대법원에서만 한 게 한 3천여 건, 한 3만여 건 좀 했을 거예요. 35년에. 네. 3만여 건이 넘었으면 넘었지 적진 않을 거예요.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뭐 공소장을 다시 바꿔가지고 판결을 내렸던 그런 일화도 있던데 그거 어떤 내용인가요? 아, 그걸 어디서 보셨구만요. 명판결 가운데 언론에도 소개가 됐었던 걸로. 그거는 제가 좀 기억하고 있는 판결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게 뭐 오래 전일 거예요. 30몇 년 전이니까 형사 단독 할 시절이니까 뭐 지금 30년도 넘었을 겁니다. 판사된 지가 10여 년이 안 됐을 테니까요. 그때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도 그 당시는 뭐 형사지법이죠. 그때 이제 그 사건이 뭐 워낙 많을 때인데요. 그 당시에는 참 사건이 좀 많았어요. 많았었는데 그 운전하시던 분이 그 밤에 자기가 좀 한 번씩 피곤하면 가서 먹던 음식점에서 조금 소주 한 잔 마시고 네. 자기가 그 종업원한테 아마 마음을 줬던가 본데 그 택시기사가. 네, 택시기사가 네, 네. 마음을 줬던가 본데 좀 그것이 뜻대로 여의치 않으니까 뭐 거기서 화가 나니까 소주볼 깨가지고 이제 목에 약간 댔어요. 자기가 상처는 나진 않은 상태인데, 근데 그 운전수로 피고인이 애 둘을 기르고 있더라고요. 부인은 어디 이혼을 했는지 집에 예. 없고 그랬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또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집행유예 중에 그이기 때문에 야간에 흉기를 들어서기 때문에 이게 가중처벌. 왜 가중처벌이 폭력행위처벌법에 보면 그게 5년 이상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또 취소가 되고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하니까 이게 그러면 애 둘이 조금 뭐 앞으로 살아가는데 고아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담임 선생님이 이제 편지를 썼더라고요. 얘가 학교를 안 나와서 가보니까 찬 방에서 생쌀을 먹고 있더라. 그 택시기사 자녀의 담임 선생님이. 그래서 네. 진정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이걸 어떻게 해서 애들 생각해서 그리고 이게 무슨 상처를 낸가 이거 밤에 아마 그냥 이렇게 조금 술 한잔 하다 화를 낸 건데 얘를 위해서 좀 다시 들어와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이 없겠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법률로서는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집행유예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려면은 공소장을 변경을 해야 공소장을 검사가 잘 변경을 안 해주잖아요. 한번 그렇죠. 기소를 한 예. 건데. 놀라면 일반 폭력 행위로 해줘야 벌금형을 하는 이유에는 방법이 없고 그러면은 실형을 살고 집행유예도 취소가 되면 최소한도 5년 이상을 장량강경 한다 하더라도 3년 이상을 살해야 나와요. 애들은 3년 그렇죠. 동안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생쌀 먹고 있다는 아이들이. 찬방에서 예. 연탄을 떼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도 쌀도 뭐 동사무소에서 좀 갖다 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딱한 사정이었네요. 예, 그래서 예. 검찰에서 담임 선생을 법정에 불렀죠. 불러서 그 상황을 좀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마침 공판검사가 괜찮은 훌륭하신 분이 이름을 대면 당장에 아실 분인데 뭐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법정에서 담임 선생이 그래서 그 사건은 기억이 나서 공소장 변경해서 벌금형을 해서 이제 생업에 종사하고 애들 기르고 나중에 얘가 편지가 왔더라고요. 학교에 가서. 그래서 이게 기억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법관이 그냥 형식적으로 재판하면 그냥 실형 5년에서 장량강행해서 2년 6월 실형하고 왜냐하면 집행유예를 못 하니까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법관이 좀 그런 고뇌와 그런 고민이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지금도 많이 하고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재판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 판결이에요. 예. 어떻습니까? 그 오래된 일이기도 하지만 한때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금은 많이 그래도 세상이 바뀌고 달라졌다고 바라보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판사의 시각으로.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죠. 이제 국선 변호 제도도 많이 국가가 형평이 좋아져서 많이 늘어났고 또
법원도 그렇게 해서 어떤 변호사를 댄 사건에 대해서는 더 좋은 판결을 하고 하지를 않고 이제는 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도 더 좀 소수자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그래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좀 지금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그러니까 35년간 어떤 법조인의 길을 걸으셨는데 전관예우 유혹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 예, 정년을 하신 까닭은요. 예. 그거는 이제 저는 사실은 일찍이 이제 그 개업을 했으면 원했어요. 애들이 넷이나 되니까. 자녀들이. 교육이 어렵다고 해서 네. 숱하게 이제 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고집스럽게 정년까지 얻어 하다 보니 지내게 된 거는 이 사회가 제가 생각하는 나라의 형편이 국민이 너무 기본적 권리라든지 이게 이런 정의라는 것이 사회가에서 우리가 너무 우리가 생각보다는 너무 지금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부족한 나라였기 때문에 좀 뭘 판결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쪽, 좀 보장하는 쪽으로 좀 법관의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소명감이랄까요? 그런 네, 게 좀 소신이 있으셨군요. 예, 그래서 모든 걸 여쭤가지고 정년까지 있었어요. 사실 제 개인 드문 케이스죠.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 애들도 불만이 많고 그래요. 왜냐하면 필요한 때 이거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판사 얼굴 가지고 애 넷을 하려니까 그거 쉽지를 않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판사 월급으로 이렇게 아이들 넷 키우기가 녹록지가 않았나요? 네, 아주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예. 뭐 그래서 중간에 집도 집 아버님이 사주신 집을 중간에 조금 키워서 했는데 그걸 팔고 그냥 전세도 그 정도로? 들어갔어요. 예, 전세도 가서 그 전세금 좀 그 집 한 돈 일부를 은행에 넣어가지고 그 당시는 정기예금 넣으면 꽤 좀 이자가 나와서 그래서 애들 등록금도 그 돈으로 된 때도 한 10년간 그러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법관 정년까지 마쳤습니다만 이제 가정에는 좀 많은 어려움을 주었죠. 저 개인적인 소신 때문에. 이임사 오래됐지만 이임사 기억하세요? 퇴임사요. 네, 퇴임사죠. 네. 한 인생이 던지는 절박한 호소 앞에서 법이 진정 추구하는 바에 다가가고자 노력했다. 네. 예. 그게 뭐 제 법관의 하나 소신이었죠. 한 사건 한 사건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고민하면서 재판해야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했어요. 한 사건. 소외된 이웃의 편에 서려고 노력을 네, 하셨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잘 아는 김영란법 주인공인 김영란 대법관이라든지 예, 그 5분의 한 분이셨더라고요. 그 일명 독수리 오영재. 예,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거를 언론에서 그랬는데 이제 우연히 생각들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그전에만 해도 이제 저희가 보수적 견해를 가진 법관들이 대법원을 거의 뭐 메꾸고 있었으니까요. 네. 판결이 이렇게 다수 소수 이 토론이 그렇게 쉽지를 않았어요. 네, 그런데 저희 때 대법원 법원의 신뢰가 너무 떨어져서 대법원을 구성을 조금 진보적인 판결, 좀 보수적인 판결을 그래서 의견을 가진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춰야겠다 해가지고 약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이제 그 대법관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젊은 분 중에 아무래도 그런 성향이 있는 데서 경력이 조금 부족해도 그 사람을 몇 번을 채우고 저는 정상적인 이제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들어갔는데 뭐 쟤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법관이 어느 치우쳐서는 안 된다. 항상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고 그 균형과 이런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 생각으로 법관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판결이 무슨 제가 다만 보수적 입장에서도 본다면은 조금 진보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보수적 판결이 너무 한쪽에 치우쳤다고 볼 수도 있는 판결이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이제 대법원 판결 중에 전원 합의를 해보면 약간의 의견이 지금 뭐 소수 몇 분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소수 판결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독수리 오영재라고 그랬는데 사실 뭐 저는 뭐 별로 제가 그렇게
그 달갑게 생각하는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뭐 제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냥 저따라서 소신껏 재판했을 뿐이지 뭐 법관이라는 게 개별적으로 다 개인적으로 독립해서 재판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적절한 용어는 아닌데 그 시대점만 해도 그런 판결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네. 비교적 그런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 더 깊은 관심을 더 가졌고 국민들한테도 관심을 가졌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듭니다. 그 만화 독수리 오영재도 사실 정의사회 구현이 이면에는 들어 있어요. 예. 어쨌든 정의를 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그런 소신을 가주셨기 때문에 저희 그 다섯 사람 속에서 그런 면에서는 생각이 예. 많이 접근이 됐어요. 의견이 서로 그렇게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좀 보장을 해야 한다. 과거에 대법원이 하던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뭐 네. 그런 점에서 서로가 의견. 알겠습니다. 4대강 관련돼서도 어쨌든 진보적인 판결로 회자가 되고도 했었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이제 주심이었죠. 4대강 사건의 집행정지 사건인데요. 지금 이제 집행정지라는 거는 이제 행정처분, 그 사업 승인 처분이 있었는데 그걸 정지를 해서 사업을 일단 정지시키는 처분을 이제 집행정지 처분인데 그게 그 한강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또 그 한강 물을 먹고 사는 사람, 네. 하고도 한 6천여 명이 원고가 돼가지고 제기한 소송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1심, 2심에서 다 거의 국책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받아주지 않았는데. 그 마침 제가 주심에서 그 기록을 뭐 정밀하게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그 법적인 검토를 해서 이거는 조금 4대강 사업은 너무 그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재정법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하청법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조금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고 있는 거다. 이게 예산이 수십조가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또 네. 그 외에도 관리비고 뭐 1조 가까이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사업인데 이걸 쉽게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반대 여지가 국민이 지금 반대 여론이 높은 사안을 이렇게 자기 임기 내에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이거는 법원에서 어떤 통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주심 맡으셨다. 예, 그래서 좀 집행을 정지하려고 하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고 이제 전원 합의를 했더니 상당수 법관이 반대 의견에서 그때 결국 뭐 8대5인가 뭐로 해가지고 통과는 안 되고 예. 소수 의견이 결정문을 크게 썼죠. 그랬는데 지금도 뭐 이제 많이 볼을 열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녹조 현상도 많아지고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전부 나중에 가면은 엄청난 또 이거 복구시키려면 돈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맞습니다. 부분이라 그래서 네. 충분한 검토를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예산법상이라든지 뭐 전부 이런 검토를 거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했는데 그게 뭐 대법원에서 뜻대로 안 되고 결국은 뭐 임기 내에 다 마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또 다른 꿈을 갖고 계시는지 여쭈고자 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 이막에서의 또 이루고자 하는 게 있으신지요? 제가 뭐 여기서 이제 법관 직원 청년에서 할 수 없고 이제 제야에 오면서 나오면서 청년 퇴임하면서 제가 바라던 게 이제 법조인에서 공익 활동 그게 제조할 있을 때부터 항상 머릿속에 두었던 건데 공익 활동. 공익 활동 그래서 약자라 소수자라든지 약자에서 법률적으로 인권이 침해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도와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여러 분야에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퇴임하자마자 제가 이 법인에 들어가면서 공익법인을 만들었어요. 공익으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지고 예. 활동을 뭐 공익 전담 변호사도 그렇군요. 좀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제일 보람돼요. 이게 퇴임을 하고 나고 보니까 예. 공익 활동을 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이제 뭐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살아갈 삶 중에서는 참 보람도 느끼고
그 행복감도 느끼고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예. 제가 남은 생은 위해서는 그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자리가 잡히도록. 아유, 그래서 좋습니다. 예, 그래서 노폼에서도 요새 이제 공익법이 많이 발족이 됐어요. 제가 네. 대법관으로서 최초의 공익법인을 관여를 하게 아, 돼서 그러셨군요. 만들고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큰 노폼에서도 좀 공익법인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거는 참 바람직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참 가슴이 따뜻한 또 누구보다도 인간적이면서 또 소외된 이웃 편에 서고자 했던 이홍훈 전 대법관님과 함께했는데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조만간 고창 그 저스티스 가든 예 정의 정원에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우리가 그 글을 쓰다 보면 여러 문장 보호가 있죠.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 삶을 보람되게 마무리하는 마침표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오늘 아침엔 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